참팟을 응원하는 가장 쉬운 방법 아시나요? 다운로드하기, 별점 주기, 댓글 달기, 구독하기. 기억하세요. 다운로드하기, 별점 주기, 댓글 달기, 구독하기. 아이고, 싱크대 총장님. 이번에 싱크대는 입학금 얼마나 거두실 거예요? 입학금이요? 뭐 대충 한 100만 원 받을까요? 세면대는요? 그래요 뭐. 입학금 어디에 쓰라는 법도 없는데 대충 받던 대로 받죠 뭐. 무슨 소리 하시는 거예요? 입학금은 당연히 새내기들이 입학하는 데에만 쓰여야죠. 어머, 누구세요? 우리는 청년참여연대. 청년참여연대는 작년 10월에 발족한 참여연대 부설 기관입니다. 청년참여연대는 지난 1월 전국 34개 대학의 정보공개 청구를 통해 입학금의 산정 근거가 없다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앞으로 저희는 대학이 입학금 실비만을 받을 수 있도록 활동해 나가겠습니다. 청년들의 더 나은 내일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참여연대는 정부 지원금을 받지 않습니다. 청년참여연대 후원회원이 되어주세요. 문의 02-723-4251로 지금 전화주세요. 02-723-4251 02-723-4251 띠링띠링. 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참여연대가 만드는 팟캐스트, 참 재밌는 팟캐스트를 지향하는 참팟 49회째입니다. 오늘은 우리 시민 여러분들이나 우리 팟캐스트를 좋아하시는 분들이 최고로 좋아하는 김용민 브리핑의 우리 김용민 PD님을 모셨습니다. 와.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예. 아유, 뭐, 참여연대는 뭐 제가, 예. 2011년까지 열심히 왔던 곳이고. 그러니까요. 여기 어디서 담배 피는지도 다 압니다. 담배 피면 안 되는데. 김용민이 만난 사람 연재도 하셨었잖아요. 그렇습니다. 매달. 예, 그렇죠. 아주 정말 기라성 같은 분들만 제가 만나가지고 얼마나, 제 인생이 굉장히 큰 성숙의 계기가 됐고요. 목소리 들으니까 김용민 PD님 맞죠, 여러분? 예, 돼지 김용민 PD님 맞습니다. 근데 팟캐스트의 기존이시잖아요. 기존 정도가 아니라. 그 옆에 앉아있으니까 이렇게 말이 안 나오려고 그래요, 자꾸. 예. 기존이 아니고 황제입니다, 황제. 황제이면서 천사죠. 마음씨가 굉장히. 옛날에 이제 화나가지고 조금 분노가 해가지고 이렇게 쏟아 뱉은 말이 있었는데, 그건 뭐 지극히 인간적으로 지극히 당연한 분노가 일부 있었던 거고. 표정이 보면 참 착해 보여요. 천사. 실제로 성직자잖아요. 종교인이에요. 그렇죠. 오늘 우리 둘이 이야기하자. 한상희 교수님하고. 또 어떻게 생각해, 김용민? 저는 김용민 쌤에 대해서 많은 걸 알고 있어요. 아니요, 저는 낙검수부터 이제 김용민이라는 존재를 알게 됐거든요. 파일이 나오게 되면은 계속 이제 그걸 찾아가지고 듣고 뭐 이제 운전하면서 많이 듣고 그랬는데요. 정말 참 하고 싶은 말 생각했던 거 통쾌하게 이야기해주고 그래서 참 우리 시대의 오아시스 같은 사람이다 생각해서. 우리 시대의 오아시스. 야, 죽겠네 이거 진짜. 자, 김용민 PD님 맞으시죠? 예, 그렇습니다. 예, 우리 참여연대에서 예전에 우리 올간 참여사에 김용민 만난 사람도 이제 저는 낙곰치 전에도 알았어요. 그 전에 이제 시사평론 하실 때도 여러 번 뵀었죠. 우리 최인숙 간사님 아직 잘 계시나요? 예, 우리 그 당시 이제 참여사의 편집간사였고 지금은 민생팀장. 민생팀장. 예, 한국사의 모든 민생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불철자 뛰고 계십니다. 제가 키웠습니다. 민생은 굉장히 거칠거든요. 또 아주 험난하고 제가 트레이닝을 했습니다. 오늘 완전히 그 갑질이란 무엇인가 제가 좀 전형적으로 우리 최인숙 간사에게 일깨워줬고 삶이 아마 저를 만난 이전과 이후의 삶으로 아마 구분될 겁니다. 의뢰의 신세가 어떤지 체험하게 만들어주시고. 제가 가끔 몇 년 전에 들었던 것 같아요. 원고가 안 온대. 선배가 김용민 PD님한테 연락 좀 해주면 안 되겠냐. 그런 적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 갑자기 제3자 연락하면 좀 곤란하지 않으시나요? 당사자가 왜 연락을 안 하겠어? 엄청난 갑질 때문에. 당사자는 연락을 여러 번 했지. 아니 그때도 이미 이제 낙곰수 전이신데 시사평론 하시고 여기저기 뭐 강의하고 기관에 정신없을 때인데 우리 해주셔서 우리가 고맙죠. 별 말씀도 하십니다. 저는 정말 참여연대의 참여사회 김용민이 만난 사람. 아니 근데 노하우 하나 좀 여쭤봐도 될까요? 아니 원고 독촉 전화가 왔을 때 어떻게 그걸 마무리합니까? 일단은
연기를 잘해야 됩니다. 네. 아파야 하는데 아픈 것도 오디오를 통해서 아픈 게 확연하게 느껴지도록. 예. 간사님. 제가 지금. 그건 너무 그는 표가 많은 것이고, 예. 처음에는 이 전화 건 사람을 식별을 못하는. 한 3초에서 4초 정도 아무 얘기도 안 하다가 아주 미묘하고 섬세하게. 그러니까 그렇게. 누군지 확인을 못한 거 모르고. 이 사람이 굉장히 비상 상태구나. 이런 것들이 인지. 전화 자체를 제대로 할 수가 없구나. 예, 그렇습니다. 아픈데 이거는 이제 하수가 하는. 제가 하세요. 제가 가끔 원고 독촉이나 토론문 독촉 보면 어떡하죠? 지금 잠을 못 자고 누워 있는데요. 막 이런. 이거 다 속임수랑 많아버리거든요. 그거는 이제 휴대전화 이 땅의 이동통신 문화가 들어왔을 때 초창기에 많이 써먹었던 방법이고 2세대 때 또 방법은 뭐냐면 엽대요 뭐 이러면서 이 통화가 잘 안 되는 것처럼 이런 방식이 있었는데 이제 3세대 3G 시대에는 이제 그때는 이제 상대방을 못 알아 식별 못하는 이런 상태로 해서 상대를 굉장히 초긴장 상태로 만들어 놔야 한다. 요즘 저도 그렇고 우리 사회도 그렇고 웃을 일이 없었는데 저도 오랜만에 웃습니다. 김영임 PD님 만나가지고요. 왜냐하면 제가 지금 계속 이번 주 내내 한 것도 세월호 유가족들 세월호 특별 농성장에 앉아있다 하죠. 가습기 살균제 참사 피해자들하고 데모하고 왔었죠. 감사원이 가습기 참사 감사를 1인시하고 왔었죠. 용산 하상도박장 주민들 4년째 싸우고 있는데 그분들이랑 같이 그러니까 제가 가서 웃을 수 없는 곳에만 있는 거예요. 네, 모처럼 웃었습니다. 재밌습니다. 우리 안진걸 간사님은 체포가 될 때 많은 분들에게 웃음을 줍니다. 그러니까 저는 달리 일부러 웃길 필요 없고 이번에 체포만 되면 됩니다. 그래서 이번에 총선 내서도 체포가 됐으면 좋겠다는 분이 많더라고요. 구속이 됐으면. 저기 자택에 압수수색이 들어갔다고. 그러니까 그때도 압수수색만이 모르겠어요. 체포까지 했으면 더 좋았을 텐데 저는 속으로 그렇게 생각했거든요. 체포했는데 후원자 수가 확 늘고 말이죠. 그때 김어준 선생님의 파파이스 한번 갔더니 그래도 한 200~300여 명 정도가 후원해 주시더라고요. 고맙더라고요. 그분들은 이제 시청자들은 후원에 굶주린 사람들입니다. 그렇죠. 후원하고 싶은데 후원할 곳을 고르지 못하는. 그러니까요. 후원의 하이에나들이. 후원의 하이에나. 우리가 너무 좋아하는 분들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시작하자마자 너무 재밌었다. 근데 우리 김영 PD님이 최근에 김용민 브리핑이 이제 팟캐스트계 압도적 1위를 기록하고 있는데 너무 좋아요. 너무 좋고. 1등을 원하는 분은 아니에요. 우리 김용 PD님 제가 인간적으로 너무 훌륭하신 분이니까. 근데 그래도 사람들이 많이 듣는데 최근에 어디서 이정현이 당대표가 될 거다. 새누리당에. 그걸 이미 일찌감치 예언하고 하셔가지고 화제가 되고 있는데 어떤 예지력이 있으셨던 거예요? 예지력을 떠나서요. 이건 다 판이 다 보입니다. 왜냐면은 지난 총선 때 친박의 이한구 씨가 공천심사위원장, 그렇죠. 공식 직함은 공천관리위원장인데 이 양반이 친박을 당선될 만한 곳에 다 꽂아놨어요. 그러다 보니까 친박이 철대 다수가 된 거예요, 당이. 이렇게 된 상황에서는 비박이 아무리 뭉친다 한들 이건 도저히 될 수 없는 게임이고 그래서 내년 대선 후보도 박근혜 대통령이 결국 지목하게 됐다. 사실상 지목하는 사람이 됐다. 이렇게 봐야 됩니다. 바로 그래서 친박계에서 후보 단일화를 안 한 모양이네요. 이미 내부적으로 누구로 이렇게 힘을 몰아주기로 딱 자기들이 자신 있었던 거죠. 그런 보도는 한 2~3주부터 나오기 시작했어요. 비박이 단일화 해봐야 친박도 집중할 거다 누군가한테. 보십시오. 이 셋으로 갈라졌는데 하나로 뭉친 비박이 쪽도 못 쓰는 이런 상황이 돼버렸으면은 이건 비박한테 더 절망적인 거죠. 근데 방금 이제 이한구 위원장의 공천 독선 이거 김무성 대표도 꼼짝 못하고 당했으니까. 근데 사실은 나중에 또 밝혀졌잖아요. 이한구만 하려고 한 게 아니잖아요. 윤상현, 최경환, 현기환까지 전화로 내가 다 알아 형에 대해서 그러면서 그러니까 심지어는 친박이 떨어질 만한 지금 교통정리도 다 해준 거 아니에요. 그렇죠. 밝혀진 게 김성애 의원만 밝혀진 게 아니라 김재식 전 의원도 본인도 그런 일이 있었다고 했으니
확인된 것만 2명인데 네. 그 폼으로 봤을 사실은 때는 여러 그렇죠. 군데 다 했을 거 아니에요. 거의 다 그런 식으로. 그랬겠죠. 예. 청와대도 나서고 새누리당의 실세를 또 나서고 예. 각종 정보기관들은 뭐 조사해가지고 다 그러니까 자료 알려주고. 수집하고. 예. 그래서 김용필님 제가 고발해놨습니다. 아이고. 참여연대 말고는 그 사람들이 겁나니까 고발도 쉽게 못해요. 그래서 그 세 사람 예. 이른바 친박 진상 3인방. 그렇지. 네. 현기환, 최경환, 예. 윤상현. 네. 제가 진상, 고발해놨어요. 친박, 진상박. 네. 네. 예. 진상박. 아, 진상박이란 말도 예, 있나요? 진상박. 예. 그러니까 그렇죠. 진상 진박인데. 이렇게 예. 고발을 누군가 해줘야 검찰이 수사에 들어갈 수 아, 있는 거 그럼요. 아닙니까? 예. 뭐 움찔이라도 하겠죠. 움찔이라도. 예.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고발을 했는데 이거를 묵사발 만들려면은 고도의 법리로 이거는 뭐 별 문제 아니다라고 검찰이 소명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네. 이렇게 고발함으로써. 근데 한 가지 고도의 법리는 동은 안 하는 것 같아요. 아 요즘에는 우리 정말 그냥 검찰 얼굴에 전문가시니까. 철판 깔고 그냥 넘어가는. 예, 아주 쌩깡이 네. 전문이 됐어요. 아. 검찰이. 나도 예전에 약간 신용이라도 했는데 네. 지금 예를 들면 서면 조사하고 아예 무혐의 해버린다거나 그렇죠. 아니면 네. 아예 소환도 안 하고. 야, 제가 예전에 그 낙검수 할 때 말이죠. 그때 그 한번 검찰 조사도 네. 받고 그 재판정에 서고 대법원까지 갔었어요. 네. 무슨 사건 때문이냐? 그 이제 그 보수 수구 단체 나중에 저기 그 서북 청년당 네. 재건 네, 있어요. 청년단인가? 네. 아, 그 이름만 들어도 세상에 그 이름을 반복할 수 있다는 사회 자체가 잘못이에요, 그거는. 색대를 하고 막 네. 일어난 네. 사람을 살해한 집단인데. 그 제주 4.3 사건 당시에 그러니까요. 거기에 그 대변인인가 하는 사람인데 이 사람이 제 그 트위터에다가 시비를 걸어가지고 부디 좆가세요라고 제가 한마디 썼어요. 네. 부디 좆가세요. 이걸로 막 거리에서 제가 체포가 되기도 했고 집안으로 경찰이 찾아 들어와가지고 아내한테 협박하고 뭐 물론 제가 끝까지 수사를 안 받았거든요. 네. 체포해 가라 이러면서 체포해 가라고. 그래서 이제 그냥 거리를 활보하다가 지명 통보라고 그러니까 이제 하도 조사 안 받으면은 네. 이 길거리에서 이제 포획을 해가지고 이제 당신 언제 조사받으라고 안 간다고. 아니 안 가더라도 간다고 여기 사인하라고. 아니 안 가는데 왜 사인하냐고. 이게 옥신각신 벌이다가 결국 안 갔습니다. 검찰이 사실 그 사안 정도면은 교수님 아시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 정도면은 뭐 그냥 대략 이 약식 기소. 약식도 아니죠. 일종의 그 육두문자 풍자잖아요. 네. 심한 것도 네. 아니고 그냥. 아니 그것도 네. 그 저기 존댓말을 썼어요. 부디 족가세요라고. 그렇지. 아주 겸손하게. 존댓말까지. 네. 그런데 이거 갖고 아니, 정식 기소를 한 거예요. 그런 식으로 따지면 우리나라 그 중학생, 고등학생 다 잡혀가야 돼요. 그러니까 졸라라는 말 엄청 쓰는데 다 잡혀가지고 그러네. 네. 그래서 이제 그 재판을 받게 됐어요. 재판을. 근데 심지어? 재밌는 게. 약식 기소도 안 하고 정식 기소를 한 정식 거예요? 기소했어, 검찰이. 명예훼손으로? 아, 그렇죠. 명예훼손으로. 아니, 모욕이죠. 모욕으로. 네. 제가 모욕죄 폐지 운동하고 있잖아요. 근데 재밌는 게 재심 때. 2심 때죠, 2심 때. 2심 때 보니까 공판 검사가 여성입니다. 근데 제 변호사가 그 지금 더불어민주당 이재정 의원이에요. 이재정 변호사님. 판사분도 여성분. 이 세 분이 말이죠. 뭐 공소 사실에 대해서 뭐 서로 얘기를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여성 검사도 좆가세요. 그리고 우리 변호사님도 좆가세요. 판사도 좆가세요. 여성분들이 이렇게 서로 좆가라고 하니까 제가 상당히 좀 큰 죄를 졌구나 이 생각이 들고 상황이 민망하고 곤란하고 좀 뒤늦게 후회도 좀 하시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대법원까지 갔는데 어떻게 났냐? 벌금 30만 원에 선고 유예. 이렇게 결론 날 거를 굳이 그렇게 그러니까요. 그 공권력의 남용이고 낭비죠,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 공권력은 꼭 처벌하는 경우에 집중해서 하는 게 맞지 않나요, 교수님? 그렇죠. 이걸 어떻게 보면은 그러니까 검찰이라는 게 그 사적인 어떤 그 복수심이나 사적인 폭력 이걸 대행해 준 것에 불과한 거거든요. 그 서북청년단인가 뭐 하여튼 거기 뭐 대표라는 사람이 이제 그 트위터를 보고 기분 나빴을 거 아닙니까? 그죠. 저한테 뭐라고 했냐면은 당신이 지금 뭐 악의 소굴에 빠져 있는 것 같은데 악의 구렁텅이에서 널 구해주겠다고. 그럼 난 거기다 뭐라고 합니까? 그렇죠. 고맙습니다 이럽니까? 우리 족가시라고. 그러면 약간 기분 나빴던 거를 검찰이 대신해서 복수해 주는 거잖아요. 이거는 공권력이 그러니까 사유화 되는 거죠. 네.
그러니까 그리고 공권위에 나서야 될 일이 얼마나 많습니까? 우리가 그렇게 말해요. 보통 공권위에 바라는 것은 흉악범죄, 그 다음에 강력범죄를 예방하고 또 그런 파렴치범죄 이런 거 예방에 먼저 힘쓰고 그러다가 실제 안타깝게 실행됐으면 그 얼른 잡아들여고 그래서 좀 징치하고 특히 뭐 권력자들의 범죄나 이런 거에 이런 건 집중을 안 해요, 그렇죠? 하라는 건 죽어도 안 하죠, 또. 그런 그냥 일종의 풍자 한마디 했다가 그러니까 회피어나 동영상 뭐 이런 분들도 심지어는 윤촌 장관님은 그러니까 그 동영상 그대로 그냥 편집한 것 뿐이잖아요. 근데 그거 가지고 윤촌이 고소했잖아요. 그래갖고 종로경찰서에서 막 수사하는 많은 난리 났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경찰력과 검찰이 낭비가 되니까. 하여튼 저는 아주 재밌었습니다. 이게 생전 처음 이게 재판정에 섰거든요. 그래서 그게 첫 재판이었군요. 저는 아주 과거가 깨끗합니다. 아무 일도 그다음에 없었어요. 그 삼두 노출 때는 삼두노출 언론인이 아니었고 우리 김용민 PD만 빠졌나요? 그 삼두 노출 선거 선거법 위반 사건. 공직선거 출마자였기 때문에 대단히 없었고 맞아. 주진우, 김어준 두 분이 이제 두 사람이 머리가 노출돼서 그분들이 이번에 무죄되고 헌법상으로도 이혼 판결 난 거죠, 그게. 일단 무죄 판결은 아직 안 났고. 그러니까 저기 이혼 판결 받은 이 사람에게 걸린 기소가 된 이 법조문 자체가 이제 헌법재판소에 의해서 위헌이다. 언론인 선거운동 금지 조항. 아니 김어준, 주진우가 언론인이라는 신분 때문에 저를 선거에서 도운 게 문제가 된다는 거예요. 이게 좀 말이 좀 많이 맞지도 않는 것 같고, 여간 뭐 정황을 알면 또 사람과 사람 사이의 관계를 안다면은 그 법의 형식 논리로밖에 안 보이거든요. 아니 주진우, 김어준하고 김용민이하고 그 엄격한 큰 강이 있다 그러면은 김어준하고 주진우가 대선 직후에 해외에 나갔을 때 왜 저한테 연락하냐 이거예요. 그 사람들 가족한테 연락을 하든가 해야지. 저한테 연락해가지고 언제까지 소환, 언제까지 출두하라, 언제 와서 조사받아라. 왜 저한테 전화하시는데요?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검찰이 당신이 같은 편 아니냐고. 같은 편 아니냐고. 그랬군요. 근데 웃긴 거예요, 여기에. 그러니까 그것도 원래 박근혜 대통령하고 손수조가 패러디한 거죠. 패러디가 노출돼서 선거법상에 약간 위법 시비가 있어서 그걸 패러디한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패러디를 패러디로 알지 못하고. 아니 사실 그런 경우에는 부끄러워해야죠, 정권이. 우리 총선 내에서 또 구멍 뚫린 피켓 들었다고. 후보자 이름하고 사진을 쓰면 안 되잖아요, 지금. 선거운동이나 지지운동이나 낙선운동 할 때. 그래서 구멍 뚫린 피켓 썼다가 그걸로 지금 기소한 거예요. 그걸로 압수수색도 하고. 동네에서 범죄자 비슷하게 지금 오해받고 있잖아요. 압수수색할 때 경찰이 10명이 넘게 왔으니까 경비원 선생님도 뭐 때문에 온 거냐. 옆집 아주머니도 뭐 때문에 온 거냐. 지하 주차장에서도 차를 덮쳤으니까 사람이 다 밥으로 쓰라고. 동네에서는 진짜 신분 이장해서 조용히 살고 있었는데 드러나면서 벌써 연락이 와요. 우리 동네에 무슨 일이 있는데 같이 싸우자고. 근데 저녁에 싸워야 돼가지고. 아니, 나라가 엉망이 됐습니다. 사실 요즘 리오 올림픽 이게 별로 그렇게 사람들한테 주목도 받지 못하고 좀 그런 것 같아요. 그런 이유가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날도 덥고 또 일도 많은 노동자들이 언제 올림픽 보고 응원하냐 이런 얘기도 있지만 근원적으로는 나라가 엉망진창이 됐는데 어디 가서 대한민국 이러냐 이거예요. 그렇죠. 신이 안 나죠. 그러니까 지금 대통령부터 시작해서 온 나라가 엉망진창인데. 트위터에도 그렇게 하셨던데요. 뭐 리우 올림픽 선수들한테 미안하지만. 선수들이 무슨 죄야? 그러니까 선수들은 죄가 없지만. 이거 응원할 맛도 안 나고 특히 언론 보도 행태에 대한 지적도 해놓으셨잖아요. 그렇죠. 지금 올림픽으로 해가지고 우병우 의혹 덮고 세월호 이를 포함해서 그 세월호 특조위 지금 농성하고 있는 것도 단식하고 있잖아요. 보도도 안 하고 이놈들이 이런 온갖 그런 적폐들을 올림픽으로 덮어보겠다. 정말 이게 덮밥 정권이에요. 뭐든지 이슈를 이슈로 덮고 그렇죠. 더 나쁜 일을 저질러갖고 그 잊어버리게. 아니 올림픽으로 덮어버리면서 카타르시스가 되면 되는데 이게 카타르시스 될 만한 그런 정도가 아니거든요. 워낙 뿌리 깊게 박혀 있는 그런 거기 때문에 올림픽으로 백날 해봐야 소용없죠. 사드는 성주만의 이슈가 될 뻔했다가 더불어민주당 의원들 6명이 중국 가는 바람에 여기에 또 분기탱천하시고 그래서 이제 각하께서 또 이렇게 열렬하게 씹음으로써 다시 부상한 면이 있는데 진짜
그 6명 안 갔으면은 올림픽과 함께 덮일 뻔했어요. 예, 예. 예. 그러니까 무슨 북한 주장과 똑같다는 말을 야당으로 글쎄 공격하던데 말이에요. 예. 아니 한나라의 대통령이 세상에 그것도 보수 야당인데 예, 예. 더불어민주당도 장에 따지면 보수 또는 중도 야당 예. 물론 일부 진보 예, 블록도 예. 있지만 예. 그렇게 자처하는 분들한테 북한하고 주장 어떻게 그거 들으셨다면 교수님 깜짝 놀라셨을 것 아니, 같아요. 그뿐만 아니라 네. 사드 배치 같은 것들은 아주 전문적이고 기술적인 이야기들이잖아요. 네. 그리고 이제 군사 전략적인 측면도 예. 있고요. 그렇다면 당연히 그런 거 가지고 비판을 하고 반론을 제기하고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예, 예. 근데 뭐 느닷없이 나오는 게 뭐 북한 이야기가 나오고 뭐 종북 이야기 비슷한 거 그런 거 나오고 외부 세력도 나오고 이게 제대로 된 문민국가에서 하는 이야기들이 아니잖아요. 네, 맞습니다. 진짜 외부 세력은 사실은 성주군민을 도와주려고 했던 분들이 아니라 갑자기 성주군민한테 그걸 강요한 분들의 외부 세력이다. 그 김재동 씨 말 맞다나 이야기했다가 네. 지금 김재동을 엄청 공격하고 있어요. 그렇죠? 네. 새누리당도 그렇고 그 저한테 오는 그 수구 기독교 쪽에 메일이 있거든요. 예. 김재동을 계속 공격하고 있어요. 이게 제가 근데 봤을 이걸 때 옹호를 안 해주대요, 야당이. 나쁜 놈들이 비겁하게. 그 제가 봤을 때 말이죠. 네. 지금 뭐 동성의 문제도 있죠. 네. 이게 뭐 종교 내부의 문제인 것 같지만 다 저 박원순 죽이기 예. 그 전략의 일환이라고 봅니다. 예. 아, 기독교 예, 일부 그렇죠. 진영이 나서는 것은. 그 사람들은 무슨 언제부터 동성애에 대해서 그렇게 문제 인식이 있었다고. 네. 하긴 그래요. 예, 아니 솔직히 관심이 없다고 봅니다. 그분들은. 예. 이슬람 문제도 끊임없이 적을 만들어내야 자기 동지들을 그렇죠. 규합할 수 있기 때문에 또 사실 동성애 건은 이건 사실 지금 시장이 박원순 시장이 아니고 예를 들어 오세훈 씨가 계속 시장을 해서 예를 들면은 뭐 동성애 성적 소수자들의 네, 무슨 네. 집회를 연다 예. 그냥 넘어갔을걸요. 그렇죠. 그 사람들은 정치권하고 결탁이 돼 있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종교를 빙자한. 그러니까 모든 이야기들이 기득권 옹호 뭐 그런 식으로 흘러가는 모양이에요. 그래서 김용민 PD님이 김용민 브리핑 지금 하면서 예. 신학 공부도 하고 있다고 소문이 났던데. 예. 그러니까 이제 앞으로 그럼 목회자의 길을 준비하시는 건가요? 예, 그렇습니다. 예. 이 사실은 이제 이거 많은 분들이 웃습니다. 아니, 김용민이가 무슨 아니, 좀 목사를 하려고 죄송해요. 약간 코믹하다는 느낌 받았어요. 예, 근데, 예, 예. 근데 그 진정성은 느껴졌어요. 왜냐하면 아버님도 목사시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근데 참 목사님 되셔가지고 설교하면 참 설교가 재밌을 것 같아요. 예, 그렇지 않아도 지금도 하고 있는데 네. 점점 하여튼 발전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목사가 되려고 하는 이유는 뭐냐면은 이제 뭐 다른 의미보다도 김용민이가 목사를 한다고 했을 때에 이 갖는 굉장히 큰 뭐랄까요 패러독스라고 해야 되나 이런 것들. 예. 그러니까 니들도 하는데 뭐 나라고 못할 게 뭐 있냐 이런 차원도 있어요 사실은. 왜 조영기 목사도 하는데 제가 못할 이유가 뭐가 있습니까? 그러니까 조영기 목사님, 김원노 목사님 이분들은 막 정가도 많고 막 행령도 많이 하고 근데 목사시잖아요. 저는 불이 조가세요 말고는 없어요. 근데 그거 받은 하나 30만 원에 선거위에밖에 없는데 지금 정가가 딱 그거 하는 거죠. 그거밖에 없어요. 선거위원회는 정가도 아니에요. 네? 선거위원회 받으면 정가 아니에요. 그런 거죠. 예. 뭐 하여간 선거가 그 유예되니까 이후에 얌전히 살았잖아요. 얌전히 살았죠. 그러면 끝이죠 뭐. 예. 욕을 열심히 많이 했는데 뭐 소송이 안 걸렸으면 뭐 그렇죠. 죄가 없는 거죠 뭐. 아니 욕도 예전에 많이 했죠. 요즘은 안 하시잖아요 많이. 이게 사실은 설정을 하는 거죠. 제가 뭐 아무나 지나가는 사람한테 욕은 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하여간 우리 큰 목사님들에 비하면은 제가 훨씬 도덕적인 삶을 살고 있거든요. 예. 뭐 그런 의미에서 본다면은 뭐 제가 못 될 이유는 없다라는 점, 그것만은 아니고요. 농담으로, 장난으로 목사가 되려는 건 아니고, 지금 사실은 이 예수의 원형과 오늘의 개신교의 그 모습은 도저히 등치가 될 수가 없습니다. 한마디로 예수는 전 정치혁명가였다고 보거든요. 시대를 초월한, 구원자, 뭐 사랑의 실천자. 물론 그런 면도 있습니다만은 근본적으로 로마 제국에 압제된 제국주의에 압제당했던 민중들을 구원하기 위한 정치혁명가로서의 삶을 살았고요. 또 그런 분이 결국에는 그런 혁명을 통해서 이루고자 했던 세상은 민중이 주인된 세상이었다고 봅니다. 그런데 이제 그 후에 기독교가 로마 제국하고 결탁을 했던 거 아닙니까? 로마 제국은 단일한 지도 이념 이게 필요하다 보니까 단일 신을 믿는 기독교를 수용하게 된 것이고요. 그렇죠. 그렇게 해서 콘스탄티누스 대제 이후로 기독교가 공인이 됐고 테오도시우스 황제 이후로는 국교가 됐습니다.
근데 이제 한 가지 기독교가 문제가 뭐냐면은 평화의 종교 아닙니까? 예수님은 절대로 이 폭력, 완력 이런 것들을 용인하지 않았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 사실 제국의 종교로서는 걸맞지 않은 거지. 제국은 끊임없이 전쟁을 일으켜서 영토를 확장하고 유지를 해야 되는데 그러려면은 전쟁이 필수적인 거 아니겠습니까? 이러다 보니까 기독교를 공인해준 것에 고마워했던 교부 중에 아우구스티누스 이 사람이 정의로운 전쟁은 있다. 이런 해괴한 주장을 펼칩니다. 이게 뭐냐면은 그 주장은 적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전쟁하면 된다. 전대미문의 적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죽이면서 전쟁을. 그래서 이게 굉장한 그런 일이 없었던 거고요. 근데 사실 그렇게 해서 전쟁을 허용함으로써 이후로 기독교는 패권의 종교, 기득권의 종교, 전쟁의 종교가 돼버린 겁니다. 최근까지 이어져 온 전쟁 중에서 한 90% 가까이가 한쪽 당사자가 기독교거나 양쪽 당사자가 다 기독교인 경우. 대부분의 전쟁.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 십자군 전쟁도 그렇고 30년 전쟁, 그렇죠. 위근호 전쟁 다 이런 것들이 다 어찌 보면은 기독교 또는 기독교 문명이 개입된 또 종교적 목적 이유가 또 개입된 그런 전쟁이었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그때 첫 단추를 잘못 깼다. 그래서 지금의 개신교가 보면은 막 이렇게 물질 축복을 강조하고 남을 배타하고 그리고 끊임없이 전쟁을 획책하는 차원에서 적을 만들어내고 이런 것들이 다 따지고 보면은 그때 콘스탄티누스, 테오도시우스 그리고 이제 아우구스티누스 이 체제 속에서 완전히 변질된 것이고 또 로마 이 황제 이후로 그 교황이 절대 권위를 유지하던 그 시대 이후로는 또 이 교회 권력이 갖고 있던 그 힘, 이 힘의 철학, 사상, 인문주의자들이 막을 띈 거예요. 그때부터는 이제 뭐 온갖 형태로 이 교황 권력이 쇠하고 종교 개혁이 막 일어났을 때 이제 기독교를 한번 해부해보자, 성서를 해부해보자. 이 사기꾼 같은 놈들 이러면서 이 인문학자들이 들고 일어난 거죠. 그러다 보니까 여기에 쫄렸던 자들, 이 코너에 몰린 자들, 이 자들이 근본주의라는 사상으로 또 뭉칩니다. 근데 그 근본주의가 미국이 태평양 지역을 진출하면서 한국에 진출하는 그런 계기가 형성이 됐어요. 그래서 이 대한민국 땅에 있는 개신교가 근본주의예요, 한마디로. 술, 담배 못하게 하고 율법주의. 그리고 막 여기에다가 사회 현상에 대해서는 관심 끊어라. 오로지 개인 구원, 개인 영성 이것만 중요하다. 이러다 보니까 독재 권력 일제에 다 결탁하고 말이죠. 이런 불순한 역사가 이어져 왔고요. 끝내는 번영주의라고 돈 많이 버는 게 하나님의 축복이다. 이런 것까지 결탁이 되면서 기독교가 완전히 맛이 가버린 거예요. 괴물이 돼버렸어, 괴물이. 이 괴물을 예수의 원형으로 돌이키는 일이 거창하진 않지만 제가 앞으로 살아가야 될 그 삶의 목적이 아니겠는가 이런 생각. 아니 이게 잘못되면은 기독교가 흉기가 되는 거예요. 지금도 흉기가 돼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많은 분들이 개독교라고 이렇게 좀 뭐 과하다 싶기도 하지만 그렇게 부르시기도 하고 그 다음에 안티크리스트 막 하는 캠페인 하는 분들도 있고 보니까요. 그 서초동에 가면은 그 큰 교회가 있지 않습니까? 사랑의 교회. 그 교회 건물을 볼 때마다 이게 교회인가 종교인가 싶은 생각이 들어요. 저는 좀 바벨탑 같은 느낌을 받았는데. 그래요. 그러니까 거기에 서초 무슨 법까지 어겨가면서 해가지고 문제되잖아요. 거기 2천억이 넘는 돈을 들여가지고 지은 교회 아닙니까? 하여튼 그 동네는 뭐 어떻게 보면 좀 뭐 이런 표현이 어찌 몰라도 저주받은 땅인가 봐요. 한쪽에는 이상한 법이라는 종교를 믿는 건물이 하나 들었어요. 한쪽에는 또 다른 또 서초역을 끼고 옆에 대검이 있고 그 옆에 대법원이 있고 검찰청까지 건너편에 사랑의 교회가 있고 저쪽에 서울중앙교회가 있는 건데 전혀 사랑하고는 거리가 먼 생각을 하는 분이란 말이죠. 미신을 믿는. 더불어 사는 거하고는 좀 관계없는 사람들이 있죠. 그래서 우리 사랑의 교회에 또 홍만표 안수 집사님이 다니시죠. 그러니까 그분들이 그리고 뭐 교회 문제가 생기면 특정 교회 패권에 공모도 했다고만요. 그런 법조 선교회 이런. 그리고 이제 이혜훈 집사님도 그 교회 집사님이시고. 그러니까 6일 내내 나쁜 짓 한 다음에 하루 갖고 대충
용서 구하고 또 나쁜 짓 하고 뭐 이런 패턴이 있는 것 같아요. 보면 용서를 구하는지는 모르겠습니다. 그건 용서도 안 구하나요? 네. 아 나쁜 짓을 인식도 못 하고. 그렇죠. 신의 이름으로 그냥 해버린다. 오히려 뭐 그런 나쁜 짓 하는 연합체 같은 것들이 교회를 중심으로 형성되는 건 아닌가. 저도 강남 향림교회를 다니니까 네. 조그마한 교회, 예. 민초교회. 그러니까 형님이? 네, 강남 진짜? 향림교회. 그렇게 안 보이는데. 근데 뭐 애기하고 애기 엄마 주로 이렇게 모셔다 드리고 네. 밥만 먹고 오거나 네. 아니면 차에서 자고 있거나 많이 그러는데 아니, 좋은 교회예요. 가끔 거기. 예배당에 가가지고 이렇게 참여도 하기도 합니다. 예. 예. 그 제가 그 다니는 신학교가 네. 한신대학교 신학대학원인데 네. 그 한국 기독교 장로회라는 교단 문익환 네. 우리 목사님 기장, 네, 그렇죠. 기장이죠. 김재준 목사님, 네. 문익환 네. 목사님 쭉 그 기장 산하에 강남 향림교회가 있어요. 기장의 네. 정신을 가장 잘 구현하고 있는 게 이제 명동 향림교회, 강남 향림교회, 들꽃 향림교회. 네. 이 교회 잠깐만 이야기하면요. 보통은 교회가 이렇게 커지는 걸 좋아하잖아. 한국은 네. 여기는 교회 신도가 딱 200명만 되면 교회를 분리시켜요. 대형화를 반대하는 거. 그 다음에 분리할 때 다른 교회들은 새끼 후배 목사나 새끼 목사가 개척교회로 나가는 거예요. 힘들게. 그렇죠. 근데 여기는 선배 목사가 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선배 기득권 목사님이 나가는 거예요. 오히려 그게 순교라는 점에서는 더 나은 후배들이 거잖아요. 그 그렇죠. 기존 목회지. 그래서 벌써 처음에 명동 향린을 시작해서 예. 강남 향린, 그다음에 강동구 들꽃 향린, 그다음에 섬도로 향린, 네. 이보라 목사님. 목사님. 네, 네. 성적 소수자의 이분이 인권을 다 옹호하시는 예, 분이죠. 그런 거 하시고 세월호 때 뭐 이런 거 앞장서서 맨날 연행되시고 네. 목사님들이랑 그러니까 진짜 안쓰러운 분이 이러니까 교단이 코딱지만 해요. 네. 아, 그럴 수가 없어. 그러니까 네. 그 대응을 오히려 대응을 못해. 반대하고. 네. 아니, 터키에 가면은 지하 도시들이 있지 않습니까? 거기 이제, 그러니까 옛날 원시 기독교 시절에 박해받던 그런 그 교인들이 피해가면서 이제 지하 도시를 만들고 한번 들어가 보면은요. 저는 교회를 안 다니긴 합니다만은 참 그 느낌이 있어요. 예. 이 사람들이 피해 다니면서 곳곳이 성화라고 그럽니까? 그림을 그려놓고 하나님을 찾고 자신들의 어떤 그 억압받는 현실에 대해서 그 탈출구를 찾아 나선 그 절박함이 그대로 들어가 있어요. 아, 그 파타콤? 카타콤. 카타콤. 네. 들어봤죠. 그러면서 자기들이 공동체를 만들어 나가고. 그러니까 그때 가장 교회가 교회답고 기독교가 그렇죠. 기독교다웠는데 그렇기 때문에 기독교는요, 그 사실 탄압을 먹고 자랍니다. 탄압받을 때 기독교가 가장 멋있어요. 가장 본질에 가깝고. 근데 지금 어떻습니까? 개신교회들, 이 수시로 선거 국면에서 힘자랑, 연자랑 이러지 않습니까? 그래도 심지어 자기들이 정당을 만들어가지고, 기독당 만들어가지고. 이번에 한 명 될 뻔했어요. 네, 선거 큰일 날 뻔했어요. 때의 이런 그 떴다방들이 자꾸 등장하고 있는 겁니다. 안타까운 그분들 거예요. 입장에서는 새누리당도 마음에 안 드나 보죠, 심지어. 정당 만들고 나니까. 이런 거죠. 교회의 우리 한 명 힘을 보여주자. 그렇지. 우리 무시하지 마라. 이런 거예요. 지금 교회가 갈수록 그 신자 수가 줄고 사회적으로 한마디로 도태를 당하고 있지 않습니까? 특히 젊은 청년들이 안 온다면서요. 네, 그렇죠. 굉장히 기독교에 대한 반감이나 분노가 커가지고.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지금 사회의 뭐 중심이 되지 못하더라도 무시할 수 없는 하나의 권력이 돼야 하는데 무시할 것 같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제 무시하지 말라면서 끊임없이 힘자랑을 하는 거고요. 그래서 지난 총선 때 보십시오. 동성애 옹호한 그 오적을 이렇게 딱 정해가지고 낙선운동 벌이겠다고. 그러니까 사실은 한 표가 아쉬운 이 더불어민주당, 정의당 의원들 뭐 하여튼 애먹었죠. 근데 오적이라고 불리는 분 중에 3분이 당선됐어요. 어떤 분들이었죠? 그 표창원 그리고 진선미 그리고 또 한 분이 누구더라? 남윤인순. 남윤인순. 네. 송파, 진선미, 강동, 표창원. 네. 그리고 이제 두 분은 이제 이상규 의원하고 또 한 분은 은수미 의원. 두 분 떨어지셨네. 근데 사실 떨어진 두 분도 보면은 이제 이상규 의원 같은 경우에는 워낙 소속당이 약체였고 당선 가능성이 낮았던 편이죠. 그리고 은수미 의원 같은 경우 국민의당 후보가 나와가지고 표를 많이 잠식하는 바람에 그래서 떨어진 거지. 개신교계가 뭐 반발. 자기들의 영향력은 관계없는 것이요. 근데 계속 앞부분 코믹하다가 기독교 이야기하면서 굉장히 진지해져서 여기에 우리 김영 PD님이 진정성이 있는 것 같아요. 결국은 이런 기독교 운영과
참다움을 잃어버린 예. 상황에서 어릴 때부터 신앙인이었고 예. 또 신학 공부를 한 사람으로서 예. 도저히 이건 아니다. 예. 내가 코믹한 팟캐스트 진행자 또는 독립 언론인은 길을 가더라도 목회도 같이 하겠다. 예. 이제 그걸 둘 중에 하나 꼭 선택해야 되는 건 아니시죠? 그렇죠. 지금 뭐 하고 있는 목사님 하시면서 김용민 브리핑 해도 되잖아요. 김용민 목사 브리핑 이렇게 해도 되고. 뭐 이건 지금 하고 있는 일은 이제 업계 전문 용어로 야매. 야매만한 표현이 없어. 야매만. 김용민 브리핑이 야매라고요? 야매죠, 야매. 1등을 하고 있어요. 계속. 야매가 1등한 거지 뭐. 그러니까 야매 사회죠, 뭐. 야매로 하니까. 왜냐면은 이게 뭐 무슨 어느 그 관제 당국에 뭐 지자체나 이런데 등록해서 하는 업도 아니고 그냥 개인 사업자 내고 그냥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뭐 먹고 사는 수단으로 앞으로 계속하겠지만 직업적 성직을 하고 싶지는 않다. 목사는 되겠지만은 의외로부터 뭐 돈을 받는다든지 성직을 대가로 뭐 이렇게 뭐 급여를 받는다든지 그러고 싶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이제 그 자유로운 목회 활동이죠. 그거보다는 아예 책임 있는 목회는 할 텐데 그렇지만 이제 돈과는 아주 철저하게 아니 사실 카타콤에서 뭐 돈 받고 했겠어요? 글쎄요. 그 리더가 그런 어떤 혁명으로서 예수가 이제 기독교 공동체를 혁명의 어떤 전위대로 만들었다면은 뭐 당연히 교회도 그러해야 할 것이고 또 권력과 불편한 관계를 계속 유지를 해야 될 것이고 권력은 끊임없이 기득권 편에 맞아요. 기울 수밖에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 속성상 그렇다면은 끊임없이 거기에 대해서 이제 문제 인식을 갖고 또 거기에 저항하고 바로 잡으려고 했어. 마치 참여연대 가듯이 참여연대가 참 좋은 교회의 모델이에요. 그래서 그런 교회가 될 만한 교단이 어딘가 봤는데 바로 이 한국 기독교 장로회예요. 그래도 이 교단 자체가 대형 교회가 없어요. 무능한 것일 수도 있는데 그거보다는 일단 목사님들이 또 교인들이 뭐 거기도 문제가 많지만은 그래도 여느 교단보다는 훨씬 염치가 있는 분들이다. 또 염치가 있는 집단이다. 교회 대형화를 세속화를 반대하시니까 어떻게 보면. 네. 그리고 교회 민초화만 하시죠. 그렇죠. 또 교회가 사회에 있어서 책임을 져야 한다라는 굉장히 큰 소명 의식을 갖고 있는 분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기장에서 뭔가 미래를 만들어 나가는 것도 좋지 않겠나 하는 마음이 그래서 들었습니다. 지금 한신대대학원 박사과정? 아니 박사는 이미 끝냈고. 저는 저 학위 받으려고 신학대학원 들어간 건 아니고 목사가 되기 위해서는 필수 코스라서 들어간 겁니다. 좋은 교수님들 또 원우들 많이 만났는데 야 원우들 보니까 제 대학 학번이 생번인 그런 원우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내가 나이가 많이 들었구나. 그런 생각도 들고. 그리스인 졸업반 쓴 사람 누구죠? 이름이 어려워서 이분이 항상 카차찬스키, 카잔차키스. 어려워. 니코스 카잔차키스. 그러니까 우리 어릴 때 히라빈 졸업하라고 했던 조씨. 이분이 그리스도 최후의 유혹이라는 소설을 쓰셨잖아요. 제가 읽었거든요. 이게 언뜻 제목만 보면 무슨 뭐 유혹을 받았나 예수님 뭐 이런 건데 그게 아니라 그냥 인간처럼 평범하게 행복하게 살고 싶은 유혹 그 마지막에 그 골고다 언덕에 이제 십자가를 끌고 와서 못 박히고 그 인간을 대신해서 대속했나 속죄한다 할 때 그때 그런 유혹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 치열하게 싸웠다는 거예요. 그런 유혹과 세속의 유혹과. 사실 그래서 인간을 대신해서 이생달 한신대에서 공부하는 것 중에 또 역사적 예수라는 과목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역사적 예수. 우리가 지금 인식하고 또 알고 있는 교리화된 교리의 테두리 안에서 신으로서 이 데코레이션이 된 예수와 2000년 고대 근동 지방에 살았던 청년 예수는 동일한 존재인가? 이거에 대한 고민들을 하는 거죠. 그래서 성경에 나와 있는 내용들이 이 어떤 사실의 기술보다는 신앙 고백적 차원에서 뭐 보기에 따라서는 뻥카, 분칠, 포장 이렇게 된 예수가 아니겠는가라고 보는 시각도 있는 건데 그래서 그 예수의 원형이 무엇인가를 연구하는 그런 공부부터 시작해서 딴 신학교에서는 배울 수 없는
그런 공부들을 하고 있어서. 근데 우리가 사대복음만 읽어봐도 예수가 가난한 사람들하고만 다니고 그럼요. 어려운 사람들. 오병이의 기적이 뭡니까? 예. 사실 진짜 그런 기적을 일으킬 수도 있지만 네. 민중들을 그렇죠. 먹였다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가난한 사람들을 그렇게 떡이랑 막 물고기랑 어디서 투쟁을 통해서 쟁취를 한 건지 아니면 어디서 공동 생산한 건지 먹였다는 거잖아요. 현실적으로 어려운 이웃들을. 그 기적의 대상이 가난한 민중들도 사람이었고 가난한 사람들이고 그 예수의 시선에 그 모여 있었던 데가 가난한 사람이었다는 얘기죠. 버림받은 사람들. 거기 보면 이제 우리가 요즘은 안 쓰지만 뭐 안진뱅이, 뭐 창도 이런 사람 막 도와주잖아요. 그런 예수의 그 활동 범위를 안다면은 교회가 이렇게 귀족화, 그리고 기득권화 될 수가 없는 거예요. 저는 그게 이해가 안 돼요. 그 사대복음 읽어보면 거기 예수의 삶을 보면 그대로 산다면 그럴 수가 없는 건데. 그러니까 제국주의하고 그리고 말씀드린 대로 근본주의하고 번영주의하고 이렇게 결탁하고 이렇게 동화가 되면서 예수가 이상한 사람이 돼버렸어요. 예수 온영을 찾아서. 우리 김현민 목사 너무 기대되네요. 목사 아닌데. 이제 앞으로. 좀 계속 극점 겸 의문이 드는 게 설교하시다가 막 욕하고 하실 것 같아요. 욕도 이제 할 수 있죠. 설교 한 부분이. 아니 뭐 예수님도 뭐 아주 센 말씀 많이 했고요. 또 세례 요한 같은 경우 독사의 자식들 이런 얘기까지 했단 말이죠. 아주 심한 욕이죠. 독사의 자식이 개새끼보다 더 심하지 않습니까? 더 심하죠. 더 심하죠. 걔는 사람 좋아하지만 독사하는 사람들이 혐오하고 싫어하잖아요. 그래서 말이에요. 더 싫어하죠. 약간 예수님도 뭐 거침없이 얘기했던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언어로 그 상대방의 어떤 본질과 그 사람의 어떤 정체성을 규정하려는 거는 그렇죠. 이건 그대로 예수가 타파하려 했던 율법주의와 연관된다고 봅니다. 기존 질서를 깨려면은 기존의 어법이나 기존의 문법으로부터 벗어나야죠. 예, 맞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뭐 저는 목사가 된다고 이제 선언하면서 포기해야 될 것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부자로 사는 것도 사실 포기해야 되고요. 그러니까 이런 포기해야 될 것들이 너무나 많은데요. 포기하고 싶지 않은 것 중에 하나가 말입니다. 막말. 막말. 아니 사실 이 시대를 망치는 자들에 대해서 축비를 날릴 수 있는 맞아요. 그런 멘트도 있어야 된다고 봅니다. 뭐 고상한 말로. 아니 그래서 그 말 듣습니까? 우리 진거리 형님이 그 현장 다녀보면은 그 이 시대 그 가진 자들, 주인자들, 좋은 말로 해서 말 들어요? 안 듣죠. 근데 저도 막말 잘 많이 못해가지고. 그래서 제가 김은 PD님 보고 항상 배웁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전도사 활동을 혹시 할지 모르겠는데 한다면은 전남 벌교회에 가서 전도사 활동을 한번 해볼까요? 욕을 좀 욕의 본고장에 가서 제대로 한번 좀 배우고 와야 되지 않을까? 제가 그쪽 출신 사람들을 몇 명 알고 있는데요. 욕을 하지 않아도 말하는 그 인토네이션이라고 그럽니까? 좀 욕하는 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 정말 참 그 지방 말은 좋은 말이에요. 우리 영화배우 박철민 님이 이제 보성 벌교 사람이에요. 욕 잘하잖아요. 전라도 말 잘하잖아요. 뉴질랜드 막 하면서. 그런 것도 신조도 만드셔도 될 것 같아요. 막말에서도 약간 좀 품격 있는 막말 같은 거. 사실 마가복음이요. 마가가 그 영어로 마크 아닙니까? 잘 어떻게 말하다 보면은 마가복음은 마크의 말, 막말, 막말이 됩니다. 그래서 이제 마가복음이 사실 사복음서 중에 제일 먼저 쓰여진 복음서고 예수의 역사적 사실로서의 그 족적들을 가장 객관적으로 잘 서술한 책이다라고 얘기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예수의 그 본래의 정신이 무엇인지를 현실 속에서 구현해 나가는 일들이 필요하고요. 사실 사복음서가 다 똑같은 얘기를 다룬 게 아닙니다. 조금씩 달라요. 등장인물이 다르기도 하고 숫자가 다르기도 하고 또 상황. 뭐 오늘은 A라는 일이 있었고 내일은 B라는 일이 있고 모레는 C라는 일이 있는데 이 복음서별로 보게 되면은 순서가 CBA 혹은 CAB 이런 경우도 있단 말이죠. 그 복음서별로. 사실 인간의 기록이기 때문에 서로 다를 수는 있지만 그러니까 이 성서를 문자적으로 있는 그대로 이거는 다 진실이고 진리다라고 보기보다는 이 안에 담겨져 있는
근본적인 정신, 그렇죠. 본질, 예. 인류 사랑에 대한 또 사회 정의를 위한 예수의 본심을 읽는 작업들이 필요하다는 거죠. 너무 이 문자에 치우치다 보니까 오탈자까지도 다 믿어버리는 거예요. 예. 그래도 2000년 동안 성경이 여러 정치 사회적 환경으로 이렇게 가필된 경우도 있을 그렇죠. 거 아니에요. 예. 번역에 왜곡되어 있는 경우도 많고. 예. 그걸 그대로 그대로 믿는 하나님이도 건 참- 하늘에서 딱 그 뭐 이렇게 착한 원을 떨어뜨리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DVD 이런 걸 딱 떨어뜨리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게 아니라 이게 지금의 성서라고 하는 것이 베껴 쓴 거 중에 남아있는 거 중에 추려서 이렇게 해서 우리 손에 온 거거든요. 거기다 우리나라 그냥 우리나라에서 번역에 거친 거 아니에요. 네. 사실 수십 번의 번역을 네. 거치고. 그리고 언어 체계가 잘 안 돼 있는 아람어 이런 걸로 사실은 원전이 쓰여졌기 네. 때문에 일단 이것이 뭐 이제 이 헬라어, 그리스어라든지 히브리어 이런 거에서 또 이렇게 번역되다 보면은 원래 그 진짜 본의가 잘못 전달될 수도 있는 거거든요. 네. 그런 오류의 가능성도 있다는 점을 감안하되 그렇지만 이 내용의 진심들, 이 진심을 볼 줄 알아야 되는 건데 사실 뭐 저는 그래서 이 성서를 어떻게 보냐면은 아버지 어머니의 말씀으로 생각을 합니다. 아버지 어머니의 말씀을 듣다 보면은 뭐 그냥 보면은 했던 얘기 또 하시기도 하고 전혀 지금 돌아가는 상황을 파악 못하시고 봉창도 드리는 말씀을 하시는 경우도 있고 그렇지만은 우리는 그 말씀에 사랑이 있고 자식 잘 되라는 진심이 있고 그걸 믿고 듣잖아요. 아니 아버지가 날 골탕 먹이려고 지금 복선을 깔고 이렇게 빅엿을 먹이려고 이런 생각은 안 하잖아요. 그렇죠. 예. 그런 그 진심을 전제로 하고 성서를 접해야 한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성서를 하나의 어떤 그런 이 진짜 문자적으로 믿으려고 하는 사람들 통째로 씹어 먹어야 한다 이렇게 얘기하는 목사도 있어요. 어떻게 그 종이를 씹어 먹습니까? 예. 예수의 삶을 하나라도 실천하시지. 네, 글쎄 말이에요. 제가 아까 서초동이 땅이 안 좋다고 이야기했던 게 바로 똑같은 이야기거든요. 예. 헌법을 저렇게 해석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헌법이라는 게 어떻게 보면 대한민국 국민들이 약속한 거잖아요. 우리 이렇게 해서 잘 먹고 잘 살아보자는 거 아니에요. 그 정신을 어디다 가버리고 헌법이 마치 조그마한 조문 하나가 아주 절대적인 것처럼 해가지고 대통령이 모든 걸 다 해버려야 되고 대통령이 최고고 뭐 이런 식이죠. 정말 답답해요. 법정신이 없고 그냥 법리만 남아있는. 그렇죠. 그 밑바닥에는 권력만 남아있고. 야, 오늘 뭐 정말 김영민 PD님이 목사가 되면 너무 기대가 근데 이제 저기 우리 교회 나와요. 지거리 형. 내가 오면은 그러니까 장로 책봉할게. 교회도 아니 저 벌써 우리 교회에서 집사님이라고 부르는데 저는 그렇죠 이렇게 쉽게 집사를 해주시나 그랬더니 거기 신도를 다 예전에 우리 공무원 선생님들 다 우리가 주사님이라고 부른 것처럼 그 신도를 다 집사님이라고 부르더라고. 그러니까 일정에 높여주는 거죠. 그리고 저보고 막 안 집사님이라고 하는데 그런 어쨌든 교회를 하나 둥지를 트실 거예요? 그럼 다녀야죠. 지금 우리 벙커원에서 주일마다 체프를 합니다. 그것도 알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이 벙커원 교회는 어떻게 할 것인지 이 부분도 우리 교인분들하고 상의를 해야 되겠는데 근본적으로는 좀 저는 계기가 있었어요. 뭐 여러 팟캐스트 나가서 한 얘기인데 작년 11월에 한상균 민주노총 위원장 잡혀가셨잖아요. 그 있기 전에는 바로 그 조계사에 있었단 말이죠. 조계사에. 조계사에 있는 동안에 도법 스님하고 자승 스님은 자기들은 광 다 팔고. 그래놓고 그렇죠. 한상균 위원장 내쫓은 거 아니에요. 나가라고. 그래놓고 지들은 뭐 중간에 중재를. 아니 한상균이 잡혀가가지고 저렇게 중형을 선고받고 감옥에 있는데 무슨 중재를 하고 무슨 종교기관으로서 한 일이 뭐가 있어요. 내쫓은 거밖에. 내친 거죠. 그래서 이거 보면서 진짜 야마도는 거예요. 이게 아니 도대체 어떻게 종교기관이 저럴 수 있는가? 이게 무슨 살인 강간하고 절도하고 들어온 사람도 아니고 도로교통법이 아니에요. 도로교통법. 정권의 세월호 추모 행진. 그렇죠. 정권의 탄압을 피해서 들어온 사람인데 이 사상 양심범 아닙니까? 그렇다면 이런 분들을 끝까지 종교의 힘으로써 감싸줘야지. 내쫓아요? 이거 보면서 이렇게 협량한 종교가 다 있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내가 앞으로 교회를 만들어서
이 교회는 산성 요새 같이 만들어가지고 도저히 공권력이 들어올 수 없게끔 그 산에다가 산성을 지어가지고 또 옛날 보면은 그 우리 저 성 주변에 네. 또랑을 파잖아요. 해자라고 그러죠. 해자라고 합니까? 네. 그거 이제 악어 풀고 그래가지고. 그거 원래 그러니까 교회 이름은 캐슬 교회예요. 아니 이미 정했어요. 포트 교회. 조계사가 너무 현명하다. 그래서 전복 교회. 조계보다는 훨씬 큰 전복 교회. 뭔가 사회를 전복한다는 의미로. 아니 그런 의미. 조개 큰 조개를 전복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네. 대왕조개는 전복보다 더 큰데. 대왕조개로 할까요? 대왕조개교회. 네. 왕꼬막교회. 아무튼 이해했어요. 네. 진짜 그리고 저 그. 네, 그래서 일단 산성 요새도 정해놓고 발전기도 한 5개 넣어가지고 외부에서 전기 끊었을 때도 뭐 대략 한 달 정도는 버틸 수 있을 정도. 그리고 코믹하면서도 진정성이 대형 그 물탱크 이것도 좀 집어넣고 그래가지고 감히 범접할 수 없는. 네. 오랫동안 이렇게 사회적 약자나 쫓기는 사람을 소도처럼 보호할 수 있는. 틀림없이 우리 검찰에서 장갑차 구입한다고 이제 이야기 나올 거예요. 네. 장갑차? 네. 성문을 깨야 될 거 아니에요. 우리 사드 배치하지 뭐. 그러니까 해자를 건너야 되니까 수륙 양용용 장갑차를 시진압. 네. 그리고 이제 악어 죽일 만한 그 독약도 좀 구입을 해야 될 거고. 그러게요. 참 어이없는 사람들이어가지고 이거 정말. 아니 근데 정말 저는 이제 절에 다니는데요. 예. 정말 창피해요. 예. 어떻게 자기 품에 들은 그 약한 사람을 내보낼 수가 있어요. 종교인이라면서. 그건 아니죠. 오히려 자기가 희생을 해야지. 네. 그래서 제가 그거 봐서는 이게 진짜 이 종교가 너무 타락했구나. 사실은 지금 제가 우리 그 우희종 교수님, 우리 김근수 편집장님에서 가톨릭 쪽, 또 불교 쪽, 그리고 저는 또 개신교 대표로 해서 개신교의 개, 불교의 불, 가톨릭의 릭 해서 개불릭, 쇼 개불릭이라는 세계 종교의 회종 세력, 이런 세력들이 모여서 이렇게 각 종교의 비리, 비위 이런 것들을 폭로하고 막 비판하는 그런 팟캐스트를 하고 있어요. 근데 모든 말이 좀 발음이 좀 이상하게 들려요. 네, 그렇습니까? 개불릭. 예. 개불릭. 제가 만든 말입니다. 재밌어요. 쇼 개불릭. 근데 그분들하고 얘기를 나누다 보면은 사실 전 이분들 만나기 전에 이 개신교가 정말 최악이다. 이건 우리 사회에 거의 유일한 종교의 이름을 한 유일한 그 독이자 악이다. 이런 생각까지 했었거든요. 근데 말이죠. 예? 불교 이분들 앞에서는 명함도 못 내미는. 그렇죠. 지금 동국대에서 벌어진 상황 같은 뭐 황당하니까. 이 개신교는 몇억 단위로 놀면은 거기는 몇백억 단위로 노니까. 아니 우리나라 산의 웬만한 좋은 부분은 다 차지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위종 교수님이 바른불교 제가 모임, 불교 제가 모임하고 있고 김군 선생님이 카톨릭 프레스 편집장님, 그렇습니다. 그다음에 우리 이제 김웅민 예비 목사님까지. 제가 다른 건 나왔는데 쇼 개불릭은 이름만 들었네. 한 번은 못 들어봤네요. 재밌겠다. 그래서 약간 지금 우리 종교가 셋 다 똑같아요. 보면은 양상이 이 죄가 이게 아주 만연하게 만연한 죄가 아주 그냥 너무 노골적으로 이렇게 드러나고 그런데 그걸 또 어떻게 은닉하는지 그리고 이게 또 어떻게 또 해괴한 논리로 감싸지게 되는지 이 과정들을 짚어보면은 이게 무슨 종단들이 모여서 위기관리 대응 센터를 지금 구축해 놓은 것이 아닌가. 매뉴얼에 따라서 이게 위기를 대처해 나가는 거 아닌가. 감압을 해가지고. 글쎄 말입니다. 그런 생각이 들 정도예요. 아니 저는 이해가 안 되는 게 목사님이 이제 설교를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11조 안 내면 암에 걸린다. 김홍도. 내 신도 증명하려면 빤소를 벗어라. 전광훈. 아니 그런 이야기를 할 때 그 신도들은 그 이야기 듣고 가만히 있는 게 참 신기해요. 그러니까 이제 그게 뭐냐면은 그 목사에 대해서 그 목사를 찾아간단 말이죠. 그 교회당에 들어선 순간 그 목사에 대한 어떤 그런 견제 혹은 그 목사에 대한 경계 이게 완전히 탈착된 채 들어간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람이 무슨 개소리를 해도 아멘하게 돼 있고요. 이제 이 목사들에 대한 그런 전적인 의지가 사실 우리 종교가 참 그 부끄러운 단면인데 뭐냐면은
눈에 보이지 않지 않습니까? 절대자가 조물주가 안 보이니까 이 목사가 승려가 신부가 대리자가 되는 거예요. 이 사람한테 잘 보이면은 하나님한테 잘 보인다. 이렇게 이제 판단을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저는 그래서 사실은 원불교 같은 종교가 참 멋있어 보이는 게 뭐냐면은 원불교는 숭배할 대상이 없어요. 마음의 원을 그리면서 모난 상태에서 원으로서 융화하고 화목하고 평화를 이루는 이 철학이거든요. 철학 체계예요. 근데 이건 뭐 서양에서 들어온 종교들이 대체로 그렇지만은 존재를 만들어낸단 말이죠. 믿어야 할, 신봉을 해야 할. 이러다 보니까 그 신은 안 보이고, 그러니 그 신의 대리자라고 불리는 그런 성직자들이 그 신의 어떤 그런 역할을 대리하는. 그러니까 신이 벗어라 하면 벗고, 신이 돈 내라 하면 돈 내고, 이러고 있는 구조란 얘기죠. 그러니까 친박하는 사람들도 또 똑같거든요. 친박도 사실은 박근혜가 주님이에요. 네. 거의 지금 반신반인으로 지금 박정희를 만들고 앞으로는 박근혜까지 그렇게 하려고 하는 거 아닌가 싶더라고요. 오늘 이정현 대표 너무 상식밖에 말이 안 이거잖아. 그러니까 청와대 반기를 드는 걸 정의라고 하는 것은 여당에서 있어서는 안 될 일이다. 청와대가 하는 말은 무조건 옳다는 이건 종교적 도구만. 아니 그러면은 정당이 왜 필요해요? 그러니까요. 국회가 왜 필요해? 자기는 사표 내고 나와야지. 왜 청와대에 있을 사람이 왜 괜히 나와가지고 여기서. 그러니까 청와대에 그냥 계속 문지기를 하시지 뭐하러 나와가지고. 국회의원도 하고 말이죠. 그러니까 이건 참 순천에 가서는 또 그런 말 안 해요. 그래요? 지역구 가서는 일절 중앙정치 관련 말 안 해요. 국정교과 가서 이야기도 안 해요. 근데 중앙정부 야가보는 국정교과서 반대하면 국민 아니라고 그러잖아요. 순천에 가서 아무 말 안 해요. 이거 완전 사기죠. 그런 정치가 사기 정치죠. 우리 헌법에 보면 그런 말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 군인들은 국군은 신성한 국방의 의무에 종사한다. 그러거든요. 근데 국방의 의무 자체는 뭐 그거는 당연한 건데 결코 신성한 게 아니죠. 이 국가를 신의 영역에 갖다 놓은 거예요. 이게 아주 궁극주의적인 잔재거든요. 헌법에서 그런 말 쓰면 안 되죠. 그런데 그렇게 국가를 신으로 만들어 놓고 그 신의 대리자로 대통령을 만들어 놓은 거예요. 이제 그러다 보니까 대통령이 하는 말은 무조건 복종해야 된다. 뭐 이런 식으로 가는 거죠. 참, 하여튼. 짐이 곧 국가다. 짐은 곧 신이다. 이거죠. 짐이 그래요. 정치의 밑바닥이 무엇인가를 지금 아주 진술을 맛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저는 이게 얼마나 오래 갈까 싶은 생각도 들고요. 그러니까 일각에서는 오히려 이번에 도로 친박당 되는 거 보면서 그 친박연대가 보고 있는 거 아닙니까? 정권 교체와 또 잘 되는 거 아니에요? 이렇게 해석하는 분들 있던데. 물론 이제 남이 안 되는 거로 정권 교체가 돼서는 안 되고 야당이나 이런 대항 세력들이 잘해서 돼야 되긴 한데. 우리가 그 미국의 그 공화당 대선 후보 트럼프를 보면서 굉장히 상경하고 아니 어떻게 저런 사람이 황당한데 미국의 양대 정치 세력인 공화당의 대선 후보가 될 수 있는 링컨이 만든 공화당. 굉장히 놀라죠. 그리고 트럼프가 만약에 집권하는 미국은 어떻게 될 것인가 이것도 굉장히 궁금한데 뭐 궁금할 게 뭐 있습니까? 지금 우리가 지금 여자 트럼프의 세상에 살고 있는데. 맞아. 게다가 트럼프는 그래도 저기 지략이 있는 사람이에요. 다 컨셉이 있게 막말을 해도 한다고. 이건 무식해가지고 그런 막말을 하는 건데, 무식해서 막짓을 하는 건데, 이건 더 양상이 심각해요. 아니요, 트럼프는 자기 말로서 지지자를 모은 사람이거든요. 근데 지금은 이건 뭐냐면은 말도 한 것도 아니에요. 원초적인 지지자예요. 그러니까 반신반인. 그렇죠.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미국 사회가 한국 사회를 좀 벤치마킹하면은 좋겠다. 뭐 트럼프 바로 여기서 시뮬레이션이 지금 되고 있는 상황이니까 나라가 어떻게 결단 나고 있는지 보면 된다. 저는 이렇게 얘기하고. 뉴욕타임즈 기자들이 이 방송을 듣고 한국에 출장 와야 돼요. 보내드려야겠다고. 이거 완전히 지금 뭐 윗물은 다 시궁창물이 돼가지고. 밑에도 다 지금 시궁창물이 돼가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우리 김용민 브리핑에서 참팟에 출연했다고 꼭 들어봐라고 이야기하실 거죠? 아, 그래요. 40분. 알겠습니다. 아니, 하셔야 돼. 일주일 내내. 아니, 또 그리고 우리 진거리 형님을 우리 개편된 김용민 브리핑. 오늘 전격적으로 특종을 하나 김용민 브리핑 참팟 공동으로 특종을 하나 드립니다. 8월
18일부터 제가 김용민 브리핑에 아침에 10분 정도 고정 출연하기로 하였습니다. 저는 근데 불러주실 때 참여연대 그 공동 사무처 안진걸이 아니라 참파 진행자 안진걸로, 참파 실무진 안진걸로 불러주십시오. 알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름 널리 안 알려져 있지만 열심히 하는 그 동료 팟캐스트가 있다 하면 참파 실무진 안진걸로 알겠습니다. 소개해 주세요. 저는 그렇게 이름이 남고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대신에 거기서 NGO 이야기를 열심히 재밌게. 그리고 또 우리 진걸 형님은 진짜 뭐 전분이 아닙니까? 그렇죠. 만능 만방 활동가 아니에요? 아닙니다. 이런 분이 아마 세상에 없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아니, 전혀 아닙니다. 지나가다가 사람 이름을 들으면은 어떤 인상이 떠오르잖아요. 저는 안진걸이라는 석자를 들으면 웃음부터 나와요. 미소가 싹 지어져요. 예전에는 제가 상당히 코믹했는데 요즘은 좀 괴롭습니다, 사는. 형님, 그러니까 이게 이 괴물들이 형님을 좀 우습게 보는 영향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 이런 어떤 너무 인간적이고 재판만 5개를 받고 있어요. 온화하고 그러면서도 너무 또 이게 뭐랄까 섬기는 말 그대로 이정현보다 더 섬기는 리더십을 보이고 있는 우리 진걸 형님이 좀 만만하게 보이는 건 사실 이미지 쇄신을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또 기자회견 하실 때 그 면도칼 가져가셔가지고 좀 씹으시고 그런 모습을 좀 침도 좀 뱉고 그러니까 남한테 안 이두기만 하면 되니까. 그렇지. 면도칼 씹으면서 이건 저 안 했어요. 삭발을 한 번도 안 한 것 같아. 그렇죠. 삭발도 한번 하시고 형님. 단식하고 혈서는 써왔는데 삭발을 안 해요. 아니 단식은 자기만 고생이야. 자기만 고생. 알아주지도 않아. 요즘은 그렇죠. 그러니까 많이 해도 삭발 한번 해보시면. 나중에 삭발은 꼭 한번 해보겠습니다. 삭발은 뭐 예를 다른 사람에게 고통을 주는 것도 아니잖아요. 내가 그냥 시원해지는 거니까. 승려. 이러다가 또 안 잘하면 어떡해. 아니요. 그럼 장담 못해. 오늘 우리 팟캐스트 제목은 왜 김용민 PD는 목사가 돼야 하는가. 이렇게 해도 될 것 같은데. 김용민 브리핑 이야기 마지막으로. 우리 이제 그 납곤수도 하시고 국민TV도 거쳐서 지금 이제 김용민 브리핑에만 전념하신다고 목회 준비하시면서 이렇게 보는데 되게 압도적인 1위로 이렇게 되게 많은 분들이 듣던데 날마다 이렇게 녹음하시고 힘드시지 않으세요? 힘들죠. 그러니까요. 되게 그게 일주일에 한 번 하고 날마다 한 번은 완전히 다르더라고요, 질이요. 그래서 이게 사실은 이렇게 순위로서 이렇게 뭐 가치를 계량하고 이런 거는 사실 제가 뭐 별로 그렇게 그러니까 좋아하지 신경 안 쓴다라고 얘기하면 좀 건방지고 재수 없을 수가 있어서 제가 얘기는 안 하려고 했는데 근데 저는 이제 이 팟캐스트가 호흡이 굉장히 짧습니다. 그러니까 일일용이에요, 일일용. 그렇죠. 왜냐하면은 그날의 뉴스를 요약해서 얘기를 하니까요. 근데 저는 사실 작년 유맘때 시작했거든요. 뭐 이렇게까지 사랑받을 줄은 정말 몰랐어요. 근데 이거는 뭐 제가 방송을 잘한다는 그런 의미보다는 이 시대의 그 방송 뉴스들이 이렇게 망가졌구나. 나 같은 사람이 하는 것도 대용품으로 이렇게 쓰일 만큼 이 나라 그 방송 뉴스들이 엄청나게 망가졌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이게 참 이게 사실 우리 팟캐스트들을 보면은 날마다 하는 팟캐스트들도 있지만은 대체로 보면은 주 단위로 그렇죠. 뭐 주에서 뭐 많으면 2, 3회 이렇게 하시는데 호흡이 깁니다. 근데 저는 이제 1일용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런 팟캐스트가 많지 않으니까 또 소비 빈도도 높은 거죠. 아마 수위가 높은 이유가 있다면은 바로 거기에 있는 것 같은데 그래서 이게 뭐 그러면은 이제 김용민 브리핑은 뭐 일반 방송 뉴스 이런 거 안 들어도 이거 하나만 들어도 모든 영양소가 다 들어있는 브리핑을 한번 해봐야겠다. 이런 마음으로 요즘 준비하고 있고요. 너무 잘하신 것 같아요. 좋아하는 분들 많고요. 그러니까 팟캐스트로는 김용민 브리핑 듣고 또 이렇게 스마트폰으로는 그 신통알이라고 그것도 한 100만 명 정도가 이렇게 퍼지더라고요. 신통알이 뭡니까? 신문을 통해 알게 된 이야기들이라고 그것을 각종 그 커뮤니티에 올려주시더라고요. 많은 분들이. 그러니까 사람들이 다 그러면서 하는 이유가 심지어는 우리 시골 초등학교 친구들 커뮤니티에도 누가 꼴꼴 올리거든요. 그러면서 밑에 댓글을 달아요. 방송 신문이 다 거짓말하니까 나는 참 신통알이 반갑다. 김용민 브리핑 반갑다. 이런 사람 직접 만났거든요. 감사합니다. 언론이 완전히 너무 엉망이 되고. 그러니까 이제 그 사람들이 그 모르게 속여야 되는데
사람들이 뻔히 아는 거예요. 사술스네, 트릭스네. 다 안단 말이죠. 그래서 KBS가 최근에 인천 상륙작전만 뉴스로 한 10번 가까이 하더라고. 미친 거 아니야. 저 사람들 왜 이래? 왜 특정을 그랬다 알고 봤더니 본인들이 투자도 했고 이게 새누리당한테 유리한 영화라고도 생각하고 박근혜한테. 그러니까 정치적 야욕에 자기들 돈 욕심까지. 그럼 이게 공영방송이 아니잖아. 사연방송이지. 저는 이상하다 싶었어요. 그래갖고. 그러니까 그런 사람 다 낌새가 있잖아요. 이상하다. 특정량을 저렇게 많이 우리 시대가 공영이라든지 공공이라든지 이 개념을 잊어버렸어요. 완전히 잊어버렸죠. 그럴 수는 없는 거거든요. 빌공짜가 돼버렸어요. 그래서 기자들이 오죽하니까 리포트 거부해갖고 또 징계오고 생겼잖아요. 그때 진짜 너무 노골적으로 하는구나 싶더라고요. 그래서 사실은 이제 진짜 이 언론이 바로 설 때까지는 뭐 저는 이게 정권 교체 기점이 아닐까 싶은데 그래서 해직 기자들, 해직 PD들 이런 분들이 현업으로 돌아가고 또 지금 현장에서 배제된 제작 취재 현장에서 배제된 그 기자 PD들 있지 않습니까? 이런 사람들이 또 다시 현업으로 돌아가고 그렇게 해서 또 공영방송 지배구조가 개선되고 개편되고 이렇게 된다면은 그래도 뭐 변화의 토대가 마련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세상이 올 때까지는 하여간 지치지 말고 하되 뭐 얼마 많이 안 남았지 않습니까? 저는 제가 분명히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게 박정희가 사실 타멸한 거 아니지 않습니까? 자멸했죠. 박근혜도 자멸한다고 봅니다. 지금 거의 조짐이 보이죠. 어떤 비판이나 쓴소리도 허용하지 않고 몰아내고 죽이려고 하니까 이게 자멸의 길이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이게 자멸 안 되면은 이제 뭐 주님이 오실 날이 얼마 남지 않은 그런 망조가 되는 세상이다. 이렇게 볼 수밖에 없는 거고. 완전 망조. 사실 그렇게 안 되게 해야죠 우리가. 지난 이명박 정부 때는 전지적 각하 시점이었죠, 그죠? 전지적 아주 최대 히트. 내가 해봐서 아는데 다 아는데 전지적 각하. 근데 어쨌든 뭐 각하 시점이든 뭐든 말은 했잖아요. 설명을 하려고 노력은 했고. 근데 이 정권은 그거조차도 없잖아요. 완전히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국민들을 무시하고 국민들 안중에 없는 정권이죠. 그 더 존속될 수 없는 구조입니다. 국민들 무시하고는 존재할 수 없는 거죠. 그 트럼프와 같은 편이어야 할 공화당의 안보 전문가들, 뭐 내각에 참여하기도 했던 이런 분들이 트럼프 거부 선언을 했지 않습니까? 저는 뭐 자멸이 그런 양태로 나올 것이다. 그렇죠. 한국도 박근혜 정권 친박 세력들은 이 보수의 적이다. 보수를 망치는 적들이다. 이렇게 규정당하고요. 도태될 흐름에 놓여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그런 의미에서 이정현 씨가 된다고 했을 때 이 정권 교체는 이제 거의 확정적이구나. 만세를 불렀어요 저는. 그거라도 주호영이 됐다면은 이거 좀 골치 아파져요. 그러니까 주호영이나 뭐 유승민 씨처럼 약간 조금이라도 합리적으로 하려고 하는 분들이 되면 이게 또 민심에 좀 가까우면은 그렇죠. 이게 좀 어떻게 보면 올림픽보다 더 재밌을 것 같아요. 그런데 좀 뭐 그러니까 우리가 잘해서 야권이 잘하고 시민단체가 잘하고 진보세력이 잘해서 정권 교체 되면 제일 좋은데 사실은 그게 잘 안 된 조건에서 저쪽이 자멸해갖고 되릴 수도 있는 거잖아요. 아니 총선 때 사실 뭐 더불어민주당 국민의당이 잘 돼가지고 아주 엉망이었습니까? 그러니까 저는 지금 지난 총선의 민심 민의는 박근혜 심판 아니에요. 맞아요. 근데 지금 이번에 전당대회에 드러난 방식은 박근혜 완소. 박근혜 사수. 완소가 돼버렸어요. 그러면 뭐 당연히. 박근혜도 거기 나가서 뭐, 자기들이 성공했다고 그렇게 자랑하고. 네, 글쎄 말이에요. 조선일보가 그 이튿날에 조선일보가 반박을 했어요. 스탠더드 앤 푸어스가 신용등급 올렸다고 그러는데 그거는 그 빚을 잘 갚아서 그렇게 나온 거지 경제 지표가 좋아서 그런 거 아니다. 착각하지 말라. 이랬단 말이죠. 조선일보가 이렇게 반박하는 이런 지경인데 그리고 무슨 신용평가회사가 하나 신용등 올린 게 대통령이 그렇게 자랑하고 웃을 일이 아니잖아요. 웃기는 일인데 그놈들도 다 흑막 있는 놈들이고. 그렇죠. 자기들 이윤 추구하는 과정에서 나오는 이야기들인데. 그거 하나 믿고 그냥 떠드는 건데 저는 이제 그 보수는 이제 박근혜를 버릴 시점에 이르렀다라고 보고요. 그걸 어떻게 할 수 있느냐? 조선일보 사설을 보면 됩니다. 아니 이미 종편에서도 패널들이 박근혜 정권에 대한 비판이 완전히 늘어났어요. 왜냐하면 그 사람들은 영업을 계속해야 되거든요. 내년에도 후년에도. 그렇죠. 근데 친박은
내년까지로 해서 순장을 하더라도 뭐 하여간 있는 권력 그 기한까지는 최선을 다해서 누린다. 이거예요. 내년까지만 영업하겠다는 그런 심산이고 나머지 세력들 비박을 포함한 이런 보수 세력들 특히 종편들은 정권 바뀌어보십시오. 지금 종편에게 드리워진 특혜 이것만 걷어도 다 망해요. 네. 그 자기들의 생존이 걸려있는 문제인데 어떻게 박근혜를 믿고 저 친박을 믿고 이 보수의 운명을 그네들한테 떠맡길 수 있겠느냐. 이 위기감이 있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보면은 조선일보의 그 사설을 읽으면 그들의 그 똥줄 타는 이런 흐름들이 목격된다. 예, 오늘 요즘 무슨 일이 없었는데 김영인 PD 때문에 한 70분간 잘 웃었습니다. 어때? 교수님도 평소보다 많이 웃으시는데요? 네. 너무 재밌으시죠? 참 요즘 더위뿐만 아니라 전국 흘러가는 게 참 마음에 안 들었거든요. 그래도 뭐 이렇게 좀 비전을 가지는 뭔가를 좀 볼 수 있는 그런 이야기를 해서 참 기분이 좋아요. 고맙습니다. 비록 뭐 유머 코드만 기대하시던 분들 입장에서는 상당한 긴 어떤 기독교 이야기를 해서 좀 의외다 싶으셨을 텐데 그 와중에도 그런 우리 김영 PD 특유의 그 코믹함이 저는 잘 살아났다고 생각하고 기독교 이야기 어떻게 보면 우리 정치 현실의 이야기이기도 하죠. 기독교가 가장 중요한 화두 중에 하나잖아요. 그래서 충분히 우리가 참여연대뿐만 아니라 시민단체 파키트 아랍을 주제했다고 생각하고 우리 김영 목사님 목회하는 교회로 저도 다녀보고 싶고 또 우리 애청자들께서도 저도 한번 가봐야 되겠다. 김용민 PD님 많이 응원해 주십시오. 김용민 브리핑도 많이 들으시고 또 목사님 되신다면 교수님 오시면은 장로. 장로를 제안한다. 그러니까 저는 그렇게 되면 개종을 해야 돼서 헌법 담당 장로로 임명한 다음에 계속 헌법 강론도 하고. 사랑의 교회 법조선교회가 있듯이 홍만표가 회원인 법조선교회가 있듯이 전복교회 그 법조선교회, 헌법선교회 이런 거 만들어가지고. 좋네요. 예, 오늘 70분 정도 우리 김용 PD 너무 고맙습니다. 혹시 마지막으로 우리 참여연대 회원들이나 우리 시민들한테 또 이렇게 뭐 그냥 마무리 말씀해 주셔도 될 것 같아요. 좋아하시니까. 알게 모르게 참 어려웠던 시절, 어려웠던 시절 아닙니까? 8년, 지난 8년 세월. 사실 참여정부, 국민의 정부 시절에 참여연대가 많은 일들을 했지만, 뭐 예를 들어서 이제 대표적으로 낙천 운동이라든지 이런 것들. 그래서 참 큰 일을 했지만은 진짜 빛은 이명박 정부 들어서 참여연대가 무슨 일을 했는지 또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이 무슨 일을 했는지 따져보면은 이게 진짜 우리 사회의 마지막 안전망 지지대가 바로 참여연대 같은 시민단체고 또 우리 민변 같은 단체들이다. 양심적인 단체다. 만약에 이분들이 없었으면 도대체 우리는 뭘 믿고 살았겠는가. 우리가 공기의 고마움을 잘 모르듯이 이게 시민사회에서 제 역할을 해가면서 이 사회가 잘못됐을 때 잘못됐다라고 얘기하고 또 때에 따라서는 강력한 견제구를 날릴 수 있는 항구적인 안전망 지지대. 우리가 이 참여연대의 존재감 또 그 필요성 함께 좀 절감했으면 좋겠는데 이 싸우기 바쁘다 보니까 홍보를 잘 못했어요. 그러면 그 참파스를 통해서 우리 참여연대가 무슨 일을 하고 있는지 늘 경청해 주시고 그렇게 해서 또 참여연대가 다음 좋은 정부가 들어섰을 때, 상식적인 정부가 들어섰을 때도 항구적인 그런 이 빛과 소금의 역할을 담당할 수 있도록 여러분 많이 좀 지원해 주시고 도와주시고 밀어주시고 세워주시고 뒷받침해 주시고 키워주시고 이게 엄영수 씨가 개그맨 엄영수 씨가 옛날에 그랬던 건데 이 어느 라디오 방송이 있는데 평소에는 55분에 끝나야 되는데 개편이 됐는데 이게 정시에 끝나는 걸로 시간이 늘어난 거야. 6시니까. 그래서 54분부터 이제 5분이 늘어났는데 이미 클로징 음악이 깔렸어요. 클로징 음악이 끌리면 음악으로 못 끝내거든요. 별 수 없이 5분 동안 계속 떠들어야 되는 거야. 이렇게 이제 네, 여러분 감사합니다. 이제 마치겠습니다. 했는데 밖에서 난리가 난 거예요. 5분 더 해야 된다고. 그래서 네, 저희 많이 도와주시고 밀어주시고 세워주시고 띄워주시고 키워주시고 뒷받침해주시고 항상 생각해주시고 이걸로 5분을 떠내야. 야, 보통이 아니네요. 대단하네요. 그러다 나중에는 2분 지나서는 오늘 이 방송을 있게 해주신 우리 PD의 아버지께 감사하고 어머니께 감사하고 고모께 감사하고 이모께 감사하고
이걸로 또 입을 못대고 예. 오늘 출연해주신 나무개 가수, 예, 아버지께 감사하고 어머니께 감사. 예, 그랬었거든요. 예, 우리, 예, 뭐 이건 또 우리 예전에 아니 우리 김영 PD님 진짜 방송국 PD도 하셨으니까 그런 이야기를 다 많이 알고 계시네요. 하여간 우리 저 참여연대 팟캐스트 참팟 예, 키워주시고 밀어주시고 세워주시고 띄워주시고 뒷받침해주시고 후원해주시고 그리고 항상 생각해주시고 응원해주시고 믿어주시고 예. 그래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와, 예. 절대 마무리 없이 우리 한상희 교수님, 김용 PD님 정말 수고하셨고요. 참여연대도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우리 김용 PD님 화이팅입니다. 예,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카데미 느티나무 강좌를 7년째 듣고 있는 70살 넘은 할머니 정애자예요. 저에게 아카데미 느티나무는 새로운 배움터입니다. 배움을 통해 행동하는 시민의 발걸음에 동참하고 있다는 것이 뿌듯하답니다. 즐거움과 나눔, 웃음과 실천이 있는 배움의 공간, 아카데미 느티나무에서 뵐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참, 아카데미 느티나무는 참여연대 부설 시민교육기관입니다.